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트렌드에서 세계 표준으로 왜 글로벌 OTT는 한국 콘텐츠에 사활을 거는가란 주제를 가진 최근 올라온 인도 언론과 독일 언론의 기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메이저 OTT 플랫폼들은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이탈을 막기 위해 한국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도의 익스체인지 포 미디어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각국의 로컬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비용이 천중부지로 치솟으면서 플랫폼들의 수익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 전역에서 흥행이 검증된 강력한 글로벌 IP로서의 한국 콘텐츠는 플랫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성비 높은 경쟁 우위 요소가 되었습니다. 초기 시장을 개척한 넷플릭스의 공격적인 K-드라마 드라이브에 대응하기 위해 후발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한국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CJ ENM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과 손을 잡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 콘텐츠가 단순히 아시아 지역의 로컬 문화를 넘어 전세계 시청자들의 스크린을 지배하는 무시할 수 없는 메인스트림 콘텐츠로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언론 도이체벨레 분석에 따르면 오늘날 한류라고 불리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열풍은 결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물결을 뜻하는 한류라는 단어는 1990년대 중반 중국어권 미디어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위성방송의 급격한 보급에 힘입어 K-드라마 한국 영화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을 순식간에 휩쓸었습니다. 독일 힐데스하임 대학교 세계음악연구소의 마이클 푸어 소장은 한류는 초기에 중국 시장을 빠르게 정복한 후 줄곧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겨냥했으나 초기에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 덕분에 2008년에 이르러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문화 수입액을 완전히 넘어서며 문화 순수출국으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성장 후에 K-팝 고유의 독창적인 시스템이 더해졌습니다.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은 수백 명의 연습생을 선발해 하루 14시간에 달하는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치게 하는 독특한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비록 이 시스템이 유발하는 극심한 압박감과 경쟁이 부작용을 낳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가창력과 칼군무를 완벽하게 겸비한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소녀시대와 빅뱅이 아시아 전역을 흔들며 기초 체력을 다진 한류는 마침내 서구 오버그라운드 시장의 문을 열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서구권 시장에서 한국 대중음악이 거둔 최초의 기념비적 사건은 2012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최초로 조회수 10억회를 돌파했으며 현재까지 42억회가 넘는 경이적인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푸어 소장은 싸이는 전형적인 K-팝 아이돌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 음악 시장에 더 이상 언어가 국제적 성공의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해준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유튜브를 비롯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은 한류 확산의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팬들이 한국 음악이나 영상을 접하려면 자국 방송사가 이를 편성해주기를 막연히 기다려야 했지만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도리와 함께 팬들이 직접 콘텐츠를 찾아내고 소비하는 구조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참여형 팬덤 문화의 형성, K-팝 팬들은 온라인상에서 고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스스로 콘텐츠를 재생산하고 공유하는 적극적인 참여 지향적 성향을 보입니다. 기획사들 역시 팬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덴티티와 취향 존중, 그룹 멤버를 구성할 때 각기 다른 캐릭터와 매력을 가진 멤버들을 정교하게 조합하여 전세계 수많은 청소년이 저마다 자신과 닮은 멤버에게 몰입하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강력한 디지털 소통, 아티스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가감없이 공유하며 글로벌 팬들에게 단순한 우상을 넘어 내 삶의 일부를 공유하는 동반자라는 강력한 유대감을 심어줍니다.
익숙함과 신선함의 완벽한 조화, 전설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영향을 받은 화려하고 정교한 군무 등 서구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문법을 베이스로 깔아두면서도 한국 특유의 비주얼과 세련된 사운드라는 신선하고 자극적인 요소를 결합해 서구 팝스타들에게 지친 대중의 틈새 시장을 정확히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생태계의 수혜 속에서 탄생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를 휩쓸며 K-팝을 완전히 글로벌 주류 음악 장르로 안착시켰습니다. 왜 전세계는 한국식 스토리텔링에 열광하는가? 음악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영상 콘텐츠의 폭발적인 흥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작품상을 거머쥔 데 이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전세계를 집어삼키는 메가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K 콘텐츠가 이토록 국경을 초월하여 전세계인의 신금을 울리는 비결은 바로 보편적인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독창적인 내러티브에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서구적인 비디오 게임의 강렬하고 화려한 색감을 시각적 장치로 차용하면서도 그 내부에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날카롭게 해부해 놓았습니다. 전세계 시청자들은 작품 속 가상의 서바이벌 게임을 보며 단순히 오락적 재미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가 직면한 공통의 고통을 목격합니다. 극심한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가혹한 허슬 컬처,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 양극화 문제,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경쟁 논리, 유교적 서열 문화가 뒤엉킨 한국 사회의 내밀한 갈등과 아픔은 역설적으로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일상적 불안감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지역적인 한국의 현실을 날카롭게 고발한 이야기가 가장 세계적인 보편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익스체인지 포 미디어가 제시한 최신 시장 동향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K 콘텐츠 소비층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예컨대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자 잠재 시장의 인도 등지에서 한국 드라마는 더 이상 대도시나 영어가 유창한 일부 엘리트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자막을 넘어 고품질의 로컬 언어 더빙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정교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홈 화면에 한국 콘텐츠를 전면 배치하면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인도의 대표적인 중소도시의 일반 대중들까지도 힌디어나 지역 거주 언어로 번역된 K-드라마를 마치 자국의 로컬 드라마처럼 일상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가 아시안 문화에 관심이 많은 마니아들이 찾아보는 서브컬처의 단계를 완전히 지나 플랫폼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전세계 모든 계층의 안방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대중적 메인스트림 텔레비전의 지위를 굳혔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류의 거침없는 영토 확장은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대중문화를 넘어 인간의 사유와 성찰을 자극하는 순수 문학의 영역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작가 한강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화의 깊이와 예술적 외연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강 작가의 세계적 도약은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 문학 특유의 정치가 영어권 독자들에게 정교하게 전달되었고, 이를 계기로 수많은 한국 현대 문학 작품들이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활발하게 번역 출간되는 도미노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후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 김영하 작가의 살인자의 기억법,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재영 등이 잇따라 유럽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K문학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K-팝이나 강렬한 스릴러 위주의 K-드라마와 달리 한강의 작품들은 지극히 차분하고 시적인 문체로 인간 내면의 심연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 흐르는 메시지는 놀랍게도 다른 한류 콘텐츠들과 결을 같이 합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 강연에서 폭력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이다. 비록 폭력적인 장면이 묘사될지라도 그것은 폭력을 위한 것이 아니며 폭력의 반대편에 서고자 하는 인간의 숭고한 시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자본주의적 폭력성을 스펙타클한 시각적 엔터테인먼트로 풀어냈다면, 한강의 문학은 국가와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유무형의 폭력과 그로 인한 심리적 상흔을 깊이 있게 파헤칩니다.
결국 장르 형태는 다를지언정 인간 존중에 대한 치열한 탐구와 사회적 모순에 대한 저항이라는 핵심 코드가 전 세계 독자들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동시에 관통한 것입니다. 과거의 문화 강국들이 자국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앞세워 소프트 파워를 행사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스트리밍 생태계를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막대한 자본을 싸들고 한국 콘텐츠 시장으로 몰려드는 지금의 현상은 K 콘텐츠가 일시적인 반짝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글로벌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 인프라로 안착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글로벌 자본에 대한 제작 생태계의 과도한 의존성, 지식재산권 독점 문제, 아티스트들이 직면하는 가혹한 경쟁 압박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창작자들은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문법을 결합해내는 독보적인 퓨전 능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음악, 드라마, 영화를 넘어 문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뻗어나가는 한류의 거대한 물결은 앞으로도 글로벌 OTT 플랫폼들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이자 전 세계 대중문화의 가장 강력한 표준으로 그 자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오늘은 갈라파고스의 신드롬에 갇힌 세계 2위 시장의 자멸, 그리고 무한 경쟁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K 콘텐츠의 괴물 같은 역동성을 해부하다란 제목의 일본 언론의 한류 분석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과거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아시아 대중문화의 명실상부한 맹주이자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거대 음악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깊고 어두운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유력 주류 언론들은 전세계 문화 패권을 장악한 K 콘텐츠의 흥행 신화를 다각도로 조명하며 자국 문화 산업의 치명적인 갈라파고스화와 정부 정책의 무능함을 전례 없는 수위의 독설로 질타하고 나섰는데, 지금부터 이 분석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체들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폐쇄적인 세국 시스템과 근거 없는 문화적 자만심이 초래한 필연적인 구조적 자멸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왜 강한가라는 대형 특집 기사를 통해 K 콘텐츠가 세계 최정상에 오른 비결을 한국 사회가 가진 특유의 치열함과 구조적 역동성에서 찾았고, 일본 언론이 바라본 한국 문화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히 아티스트의 개인의 재능을 넘어 사회 전체가 밀어붙이는 극한의 에너지에 기반하고 있다 분석합니다. 일본의 사회문화 평론가들과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학업, 취업, 승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극단적인 무한 경쟁을 펼치는 사회라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른바 압박 면접과도 같은 가혹한 사회구조 속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역시 철저한 엘리트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사회의 부조리, 정권이나 재벌의 부패,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무너져가는 인간의 본성 등 어두운 이면을 외면하지 않고 날 곳 그대로 처절하게 표현해낸다며, 일본 언론들은 이러한 한국 콘텐츠 특유의 묵직한 메시지와 타협 없는 리얼리티가 전세계 대중의 폭발적인 공감과 페이소스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논란을 피하고 안전한 기획만을 양산해온 일본 미디어 업계는 대중의 말초적인 재미에만 집착하다 스스로 시야를 좁혔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소비시장을 비교한 대목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본의 대중문화 소비자들은 아티스트가 다소 실수를 하거나 실력이 미흡하더라도 가치 중립적으로 포용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이른바 오타쿠적 양육 성향이 강하고, 아티스트의 부족함마저 팬심으로 감싸 안는 구조지만,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은 글로벌 디지털 음원 플랫폼 및 SNS 스트리밍 시대와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다며,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뀌면 한국의 기획사들은 즉각 음악의 스타일, 컨셉트, 마케팅 전술을 180도 전환하는 놀라운 민첩함을 보여주며, 의사결정이 느리고 전례를 중시하는 일본의 기업 문화와 대조되는 이 과감한 속도전이 글로벌 MZ세대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분석합니다. 과거 한국의 연예기획사들이 일본의 자니스 사무소나 에이벡스의 시스템을 견학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일본의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한국의 프로듀싱 시스템과 컨셉트를 필사적으로 모방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며,
일본 평론가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짚어낸 J-팝의 구체적인 패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세계 2위 내수시장이라는 달콤한 독약. 일본은 인구 구조와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실물 음반 시장을 유지해왔다. 이는 일본 기획사들에게 축복이자 저주였다. 굳이 언어의 장벽을 넘고 골치 아픈 해외 시장을 개척하지 않아도 일본 국내에서 실물 CD를 발매하고 팬들을 상대로 전국 돔투어 콘서트만 돌면 매년 수백억 엔에서 수천억 엔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이 거대한 내수시장 안에서의 풍요로움은 결국 독약이 되었다. 두 번째, 시대착오적인 IP 세국 정책과 아날로그 집착. 2000년대 이후 전세계 음악시장이 디지털 음악과 초고속 스트리밍 체제로 급격히 재편할 때도 일본은 실물 CD 판매와 복제 방지 시스템에만 전념했다. 특히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의 미디어 노출을 극단적으로 통제했다. 세 번째, 아티스트의 실력자와 가창력 무대의 하향 평준화. 과거 J-팝은 뛰어난 아티스트성과 음악적 깊이를 자랑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AKB48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형 아이돌 시스템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치명적인 악수를 두었다. 이 시스템은 완성도 높은 고난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창력과 댄스 실력은 형편없지만 팬들이 투표와 악수권 권한이 담긴 CD를 대량 구매함으로써 아티스트를 함께 키워나가는 유사 연애서사를 판매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일본 아이돌의 가창력과 무대 수준은 수십 년간 하향 평준화되었고 세계적인 수준의 칼군무와 결점 없는 라이브를 무기로 들고 나온 K-팝 아티스트들을 목격한 일본의 G세대들은 거대한 시각적 청각적 충격을 받았다. 결국 자국의 젊은 소비자들마저 거대 한류로 이탈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J-팝의 침체와 한국 문화의 영토 확장을 지켜보던 일본 정부 역시 위기감을 느끼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2012년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은 한국의 문화 육성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일본의 애니메이션, 게임, 전통 음식, 패션 등을 전세계에 수출하겠다는 메가 프로젝트 쿨재팬을 대대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정부 주도의 관민 합작 펀드인 해외 수요 개척 지원 지구를 설립하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폭로한 쿨재팬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한 대참사였습니다. 쿨재팬 기구의 누적 적자는 무려 하나 약 1조 310억 원을 돌파했으며 투자한 사업 대부분이 줄파산하며 기구 자체가 사실상 공중분해 및 통폐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투자한 사업 대부분이 줄파산하며 기구 자체가 사실상 공중분해 및 통폐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쿨재팬 기구는 일본의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동남아에 전파하겠다는 명목으로 약 9억 7천만 원의 정부 자금을 출자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에 이세탄 더 재팬 스토어를 전면 개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현재 실제 물가 수준과 소비 트렌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높은 가격 책정과 일본 관료들의 입맛에 맞춘 기획상품 구색으로 일관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외면받으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기구는 1년 반 만에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수십억 원의 손실을 떠안은 채 비참하게 철수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현지화 시장 조사 없이 일본 문화는 최고라는 오만함이 불러온 대표적인 관료주의적 투자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한류 성공 방정식과 일본 쿨재팬의 잔혹사를 정밀 비교하며 두 국가의 패방을 가른 가장 결정적인 차이로 시장의 겸손함과 공급자의 자만심을 꼽았습니다. 니케이 분석에 따르면 과거 문화 강국이었던 영국이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은 자신들의 고유 문화만으로는 거대한 세계시장을 단숨에 공략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겸손함과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국 팝 시장의 시스템을 분석하고 전세계 소비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세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했다. 반면 일본은 단지 해외 시청자들이 아직 일본의 진정한 매력을 모르고 있을 뿐 우리는 이미 위대한 완벽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 없는 자만심과 국수주의적 체면에 빠져 있었다. 일본이라는 브랜드 네임만 내걸면서 스스로 폭망했다라고 분석합니다. 오늘날 일본 주류 언론들이 쏟아내는 처절한 한류 분석과 자조적인 독설은 단순히 연예계 히트곡 수치나 드라마 시청률에 대한 시샘이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의 카르텔에 안주하며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일본 사회 전체의 고령화와 시스템적 경직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달콤한 내수시장의 보호막 속에 갇혀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이 한 국가의 핵심 소프트파워 산업이 어떻게 순식간에 경쟁국에게 추월당하고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지 J-POP과 쿨재팬의 완패가 고스란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자국의 대중문화 업계와 정부를 향해 과거의 영광과 근거 없는 자만심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완전히 버려야 한다며 이제라도 한국이 가진 처절한 무한 경쟁의 역동성과 과감한 개방적 디지털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전치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면 영원히 문화적 병방으로 도태될 것이라고 매섭게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일본 언론들입니다. 버블 경제가 무너졌는데도 30년 동안 일본이 전 세계 최고라는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장본인들이 일본 언론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일본 사회 전반을 자만심과 일본이 전 세계 최고라고 세뇌시켜 놓고 뒤늦게 깨어나라고 외쳐봤자 일본 내도익들의 수많은 댓글은 여전히 한류를 폄하하고 일본이 최고라고 정신승리를 하는 댓글뿐입니다. 오늘은 아시안팝의 경례는 인종차별이자 문화적 도태, 프랑스 르피가로가 해부한 그래미의 베타성과 BTS 보이콧 사태의 본질이란 내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음악계의 보수주의와 베타성을 상징하는 그래미 어워즈가 신설한 특정 카테고리를 둘러싸고 세계적인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이 정면 돌파를 선언하며 전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레코딩 아카데미가 K-팝, J-팝, C-팝, 인도 음악 등 광범위한 아시아 대중음악을 한데 묶어 시상하는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전격 신설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BTS 멤버들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식적으로 출품 및 참석 거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음악의 특정 지역이나 언어로 한정되어 분리되는 것보다 작품 그 자체의 가치로 평가받고 사랑받기를 희망한다라며 부드럽지만 뼈아픈 일침을 가했습니다. 음악을 음악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지리적 인종적 경계선으로 격리하려는 미국 주류 음악 시상식의 구시대적 행보에 대해 전세계 음악 팬들은 물론 프랑스 르피가로를 필두로 한 유럽 유력 언론들이 일제히 포화를 퍼부으며 이번 사태는 국제적인 문화 권력 갈등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피가로는 2026년 8월 14일자 특집 분석 기사를 통해 미국의 그래미 어워즈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르피가로의 전문 필진인 샤를 부텐 기자는 해당 부문 신설을 두고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는 파격적인 표현을 헤드라인에 배치했습니다. 기사는 문화인류학자와 엔터테인먼트 사회학자들의 정밀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래미의 조치가 지닌 모순을 고발했습니다. 프랑스 문화부 산하의 저명한 사회학자 실비 옥토브르 박사는 르피가로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래미의 이 같은 행태는 마치 단지 유럽이라는 지리적 범죄에 묶여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프랑스의 음악, 독일의 테크노, 스페인의 플라멩고 기반 팝을 한데 뭉뚱그려 유럽팝이라는 하나의 상으로 격리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음악적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함을 보여주는 처사이자 언어적, 예술적 차이를 무시한 몰상식한 조치다. 르피가로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이 시점에서 아시안팝 부문을 신설한 진짜 속내가 따로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한 아시아의 소프트파워가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등 그래미의 핵심 본상 영역을 온전히 차지하고 휩쓸어버리는 상황에 대해 미국 영미권 중심의 백인 주류 음악 카르텔이 극심한 방어 기제와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적당한 변방의 상을 하나 쥐어주며 주류 무대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며 이는 그래미가 스스로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재발등을 찍는 자멸적 행위라는 것이 르피가로의 최종 분석입니다. 프랑스 르피가로의 포문이 열리자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의 권위 있는 주류 언론들도 일제히 그래미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예 뉴스를 넘어 서구 사회가 비영미권 문화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으려는 문화적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유력지 가디언은 문화평론을 통해 아시아 대중음악은 결코 단일한 음악적 특성으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장르가 아니다라며 그래미의 무지를 꼬집었습니다.
동시에 거대한 미국 음악 시장의 심장부인 그래미를 상대로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한 BTS의 행보를 두고 자신들의 음악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의 불이익을 감수한 대단히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스페인 엘파이스는 과거 그래미가 라틴 아메리카 계열의 폭발적인 음악적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라틴 그래미라 라틴 카테고리를 만들어 본상 진입을 저지했던 역사적 전례를 소환했습니다. 엘파이스는 그래미는 비영어권 아티스트들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할 때마다 교묘한 분리 장벽을 세워왔다면서 이번 아시안 팝 부문 신설 역시 주류 메인스트림 무대에서 유색 인종과 비영어권 아티스트들을 영구적으로 배제하고 고립시키려는 구태의연한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력히 폭로했습니다. 1989년 당시 레코딩 아카데미는 거리의 하이 문화로 치부되던 랩 음악의 폭발적인 인기를 무시할 수 없어 베스트 랩 퍼포먼스 부문을 전격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상식 당일 이 부분의 시상 장면을 본 방송 러닝타임에서 통째로 제외하고 비공개 사전 시상으로 처리해버리는 모욕을 안겼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래미는 K-팝을 비롯한 아시아 음악이 전세계 음반 판매량과 스트리밍 지표를 장악하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글로벌 음악 전문가들은 과거 힙합을 격리하려다 시대를 읽지 못하는 낙후된 시상식으로 전락했던 그래미가 이제는 전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의 소프트 파워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BTS의 보이콧 선언 이후 일어난 그래미 어워즈의 후속 대처는 자조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보이콧 선언 직후 그래미 측은 공식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아카이브 웹사이트에서 과거 BTS가 출연해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던 레전드 무대 영상과 하이라이트 클립들을 예고 없이 무더기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특히 2022년 제64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팝 그룹 듀오 퍼포먼스 후보에 올라 전세계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던 초포원 콘셉트의 버터 단독 공연 영상 등이 클릭 불가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세계 미디어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아티스트에게 가한 유치하고 속 좁은 보복성 행위라며 일제히 조롱 섞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프랑스 르피가로 등 서구의 주류 언론들마저 자신들을 인종차별주의 집단으로 매도하자 초롱성 같던 그래미 측도 결국 백기를 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BTS의 보이콧 선언 이후 약 보름 동안 완강하게 아시아 음악을 차별하거나 격려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하던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의 지도부는 급격히 방어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들은 최근 하이브를 포함하여 K-팝, J-팝, C-팝 및 인도 음악 업계의 주요 글로벌 스테이크홀더와 전문가들을 다급히 소집해 비공개 긴급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미를 이끄는 하비 메이슨 주니어 레코딩 아카데미 CEO는 서둘러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가 신설한 카테고리가 아시아 아티스트들의 위대한 음악적 성취와 본질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온전히 대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사실상 자신들의 기획 패착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문제가 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의 존치 여부를 포함해 비영미권 음악을 본선 카테고리에서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책과 재검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아티스트의 정당한 보이콧이 거대 공룡 시상식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번 BTS의 그래미 보이콧 사태는 단순한 시상식 참불참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1세기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심축이 더 이상 미국과 영미권의 전유물이 아니며 전세계 소비자는 이미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초월해 음악 그 자체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내수 위주와 인종적 헤게모니에 갇혀 장벽을 세우는 시상식은 결국 대중에게 외면받아 스스로 도태될 뿐이라는 서구 언론들의 자성론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낡은 권위주의에 맞서 예술에는 경계가 없다는 보편적 진리를 증명해낸 방탄소년단과 전세계 팬덤의 연대는 향후 글로벌 미디어 산업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다문화주의와 개방성의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